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우리 집안의 시계는 멈춰버렸어요.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셨죠. 한세진, 그러니까 저는 그날 25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던 평범한 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가장이 됐어요. 아버지가 남긴 건 5억이라는 빚더미뿐이었죠.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당뇨 합병증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거동조차 불편해지셨습니다. 동생 세미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원래 밝고 예쁜 아이였는데 집안이 무너진 뒤로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죠. 언니, 나 학교 그만둘까? 세미가 울면서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졸업은 해야지.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사연 시작 전 공짜 버튼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낮에는 마트 계산대에서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어요.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렸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도 했죠.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일했지만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자만 갚기에도 벅찼으니까요. 어머니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투병 생활을 하셨고 저는 퇴근 후 병원에 들러 간호를 했어요. 기저귀 갈아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어머니는 늘 미안하다고 하셨죠. 세진아,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구나.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8이 된 지금 저는 친구도 없고 연애도 못 해봤어요. 결혼은 당연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어머니 병간호하랴, 생계 꾸리랴, 제 인생은 이미 멈춰 있었으니까요. 동생 세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미는 달랐습니다. 일은 제대로 안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집에 오면 방에 틀어박혀서 유튜브나 보고 어머니 병간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세미야, 엄마 좀 받으려. 언니 일 나가야 돼. 언니가 하면 되잖아. 나 바빠. 뭐가 바쁜데? 그냥 바쁘다고. 세미는 짜증만 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서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23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밥도 차려주지 않으면 안 먹고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는 당연히 안 했어요. 돈을 벌어오지만 알바비는 자기 옷이나 화장품 사는데 다 썼습니다. 세미야, 이번 달 병원비 좀 보태줄 수 있어? 언니, 나도 돈 없어. 다음 달에 줄게. 하지만 다음 달에도 돈은 없었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세진아, 좋은 혼처가 있다. 네, 혼처요? 응, 샘이 시집 보낼 때가 생겼어.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세미를요? 아직 어린데. 야, 23이면 어려. 시집갈 나이지. 작은아버지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샘이 저 꼴로 집에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잖아. 집안일도 안 하고 돈도 제대로 안 벌고. 어머니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세미는 아직. 형수님,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데요? 신랑 쪽에서 결혼 지참금으로 3억을 준답니다. 3억.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3억이면 빚 대부분 갚고 형수님 병원비도 당분간 쓸 수 있어요. 이런 기회 또 없습니다. 작은아버지 말이 틀리지 않았죠. 5억 빚 중에 3억을 갚으면 2억만 남습니다. 그 정도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어요. 세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세미가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뭐? 세미야, 작은아버지가 혼처 이야기를. 싫어. 나 결혼 안 해. 세미야,
한번 맞선만이라도 봐. 응? 왜 내가 결혼을 해야 돼? 언니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는 어차피 엄마 모셔야 되잖아. 나는 싫어. 세미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죠. 결국 일주일 후 우리는 맞선을 보러 갔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이었어요. 신랑이 먼저 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박도윤이라는 그 남자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옷차림이 평범했습니다. 낡은 점퍼에 청바지, 그리고 손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박도윤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자, 앉으세요. 도윤 씨, 우리 샘이 어때요? 예쁘죠? 박도윤은 세미를 잠깐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끝이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 박도윤은 거의 말이 없었죠. 도윤 씨는 무슨 일 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아, 그렇군요.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박도윤의 손을 보니 정말 오래 일해온 사람의 손이었어요. 거칠고 상처투성이고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세미는 그 손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죠. 맞선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세미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언니, 나 저 사람이랑 절대 결혼 안 해. 왜? 손 봤어? 완전 거칠잖아. 현장 일한다며. 나 평생 고생만 하다 죽을 것 같아. 세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옷도 촌스럽고 말도 없고. 나 저런 사람이랑 못 살아. 작은아버지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야, 지금 내가 신랑고를 쳐지냐? 3억 준다는데. 3억이 뭐가 중요해. 내 인생인데. 세미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우리를 계속 몰아갔어요. 채권자들은 매일 전화했고 어머니 병원비는 계속 밀렸죠. 결국 한 달 뒤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세미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선택권이 없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세미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언니, 나 진짜 무서워. 뭐가 무서운데? 저 사람이랑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살 것 같아. 현장 일하는 사람이잖아. 세미는 울면서 말했어요. 나 아직 젊은데 왜 내가 고생해야 돼?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언니는 괜찮아? 나 결혼하면 언니 혼자 엄마 모시고. 괜찮아. 언니는 원래 엄마 모실 생각이었어. 사실이었죠. 저는 어차피 결혼 같은 건 포기하고 살 생각이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빚을 갚으며 사는 게 제 인생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세미야, 넌 젊으니까 나중에 행복할 수도 있어. 행복? 저 사람이랑? 세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세미는 예식장 준비실에서 웨딩 드레스를 입었어요. 하얀 드레스가 세미에게 잘 어울렸죠. 화장도 예쁘게 받고 머리도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세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언니, 나 화장실 좀. 그래, 다녀와. 10분이 지나도 세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분, 30분이 흘렀어요. 예식 시작 10분 전이었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미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언니, 미안해. 나 정말 못하겠어. 세미는 온몸을 떨고 있었죠. 무서워, 언니. 저 사람 손 생각하면 평생 고생만 할 것 같아서. 저는 세미를 꼭 안아줬습니다. 알아, 언니가 다 알아. 언니, 나 정말 나쁜 년이지?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였어요. 사실 세미가 못 버틸 거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죠. 세미야, 드레스 벗어. 네. 언니가 입을게. 언니, 그게 무슨. 괜찮아. 언니가 할게. 세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언니. 언니 인생은 어떻게? 언니 인생은 어차피 엄마 모시고 사는 거였어. 결혼 같은 거 생각 안 했어. 저는 세미의 드레스를 벗기기 시작했어요. 넌 아직 젊어.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근데 언니는 이미 늦었어. 언니, 세미야, 넌 뒷문으로 나가. 택시 타고 고모네 집으로 가. 저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았지만 베일을 쓰면 티가 안 날 것 같았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미는 울면서 화장실을 나갔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28살 신부. 이렇게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세미보다는 제가 하는 게 맞았으니까요. 어차피 저는 결혼 같은 꿈 진작에 접었으니까요. 신부님, 곧 입장하셔야 합니다. 웨딩 플래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예식장 문 앞에 섰을 때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베일 너머로 긴 버질로드가 보였죠. 그 끝에 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뒷모습. 맞선 때보다 훨씬 단정해 보였어요. 친척 아저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세진아, 고맙다. 내가 집안을 살렸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음악이 커지고 저는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신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신부가 바뀐 거 아냐? 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박도윤 앞에 섰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회자가 밝게 말했어요. 신랑께서 신부의 베일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박도윤이 손을 들어 제 베일을 천천히 걷어 올렸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놀란 표정이었죠.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죄송합니다. 신부가 올 수 없어서. 박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뭐야? 신부가 바뀐 거 맞네. 완전 망신이잖아. 사회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박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화가 난 것 같지도 당황한 것 같지도 않았죠. 예식은 어색하게 진행됐습니다. 서약할 때 박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서약합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목소리가 떨렸죠. 서약합니다. 반지를 끼울 때 그의 손을 다시 느꼈어요. 거칠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박도윤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제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했죠. 키스라기보다는 위로 같았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리러 갔어요. 박도윤의 어머니 한미정 여사가 한복을 입고 계셨죠. 우아하고 품위 있는 분이셨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패백 드리겠습니다. 제가 절을 올리자 한미정 여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생이 많았구나, 아가씨.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결혼이 내게 너무 큰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한미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이 결혼에는 뭔가 더 깊은 사정이 있다는 것. 피로연은 어색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객들은 계속 수군댔고 친척들은 민망해했어요.
박도윤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말이 없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박도윤이 입을 열었죠. 동생분이 무서웠겠습니다. 네. 저를 보고 무서웠을 겁니다. 가난하게 살 거라고. 박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재벌가의 차남입니다. 네. 순간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형과의 문제로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일하며 지내고 있죠. 그럼 왜?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박도윤이 말을 흐렸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용감했습니다. 박도윤이 저를 봤어요. 동생 대신 섰잖습니까?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저도 어차피 갈 곳이 없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살 생각이었거든요. 결혼 같은 건 생각도 못했고요. 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괜찮을 겁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은 안심이 됐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차는 작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제가 사는 곳입니다. 재벌이라던 사람의 집치고는 평범한 곳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자 박도윤이 말했죠. 방은 따로 쓰셔도 됩니다.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아니에요, 제가. 괜찮습니다. 편하게 쉬세요. 그는 이불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낯선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눈물이 흘렀죠.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막막해서였어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한 잔 두고 갑니다. 박도윤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문을 열고 물을 집어들었죠.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이 사람과의 생활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어요. 결혼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박도윤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8시쯤 돌아오면 온몸에서 땀과 흙먼지 냄새가 났죠. 밥 차려드릴게요. 제가 말하면 박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먼저 드세요. 저는 씻고 올게요. 대화는 그게 다였죠.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조용했습니다.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어색했어요. 남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낯선 사람이었으니까요. 3일째 되던 날 박도윤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병원비 쓰시라고요.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약속한 3억은 다음 주쯤 입금될 겁니다. 일단 급한 거 먼저 쓰세요. 박도윤은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나갔죠. 저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낼 수 있었어요. 밀린 약값도 내고 빚이자도 낼 수 있었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박도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6일째 되던 밤이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박도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갑자기 박도윤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박도윤이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 갑니다. 박도윤이 황급히 옷을 입으며 말했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며느리잖아요.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도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 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보였죠. 박도윤보다 키가 작고 체격도 작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오, 동생 왔네. 그 남자가 박도윤을 보며 말했죠. 형. 박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 의사 선생님이 지금 진찰 중이야. 심장마비래. 상태가 안 좋으시대. 박도현이라는 그 남자는 태연했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었죠. 그나저나 이분이 내 신부야? 맞선 때 사진이랑 다른 것 같은데? 박도현이 저를 훑어봤습니다. 신부가 바뀌었다던데 정말이었구나. 형, 지금 그게 중요해? 박도윤이 차갑게 말했어요. 중요하지. 우리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 내 결혼이었는데 그게 이런 웃긴 꼴이 됐잖아. 박도현은 비웃었죠.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박도윤과 박도현이 동시에 앞으로 나갔어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죠. 일단 안정을 찾으셨지만 언제 다시 발작이 올지 모릅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박도윤이 고개를 떨궜어요. 면회는 가능합니까? 네, 하지만 짧게 하세요. 환자분이 흥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박도윤이 먼저 중환자실로 들어갔죠. 박도현은 밖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어요. 한미정 여사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죠.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고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도윤아. 한미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도윤을 불렀어요.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박도윤이 어머니 손을 꽉 잡았죠.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한테 이런 결혼을 시켜서.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형이 다 꾸민 거야. 한미정 여사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어요.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도윤아, 조심해라. 형한테 속지 마. 한미정 여사가 힘겹게 말을 이었죠.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박도현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박도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한미정 여사가 박도현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요. 어머니, 저도 아들인데 왜 그러세요?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니야. 한미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도현의 얼굴이 굳었죠. 어머니, 지금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좀 쉬세요. 박도현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미정 여사가 박도윤을 다시 봤어요. 도윤아, 엄마 말 들어라. 형은 위험한 사람이야. 어머니,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들어야 해. 형이 내 결혼을 망치려고 했어. 일부러 어려운 집안을. 한미정 여사가 기침을 했죠. 어머니, 박도윤이 외쳤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어요. 나가 계세요. 빨리. 우리는 밖으로 밀려났죠. 박도현은 복도 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30분이 흘렀어요. 의사가 나오더니 고개를 저었죠. 유감입니다.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도윤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박도윤의 목소리가 깨졌죠.
저는 박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박도현은 담배를 끄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군요. 이제 편히 쉬시겠네.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없었죠.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오갔고 박도윤은 상주로서 절을 받았어요. 저도 옆에서 함께 절을 받았죠. 박도현도 상주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무덤덤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갔어요. 빈소에는 박도윤과 박도현 그리고 저만 남았죠. 박도현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가세요. 박도윤은 어머니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아. 박도현이 불렀죠. 뭐. 박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내 걱정만 하시더라. 안 됐어. 형, 그만해.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박도현이 술잔을 비웠어요. 너 결혼 말이야. 그거 내가 시킨 거였다는 거 알아? 박도윤이 고개를 번쩍 들었죠. 뭐라고? 거지 집안, 빚쟁이 집안 일부러 골랐지. 너 망신 주려고. 박도현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결혼을 그렇게 원하셨잖아. 그래서 내가 선물해 준 거야. 거지 신부를. 박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형, 지금 제대로 정신 박힌 거야? 왜? 기분 나빠. 그래야 정상이지. 박도연의 목소리에 도끼가 섞였죠. 내가 현장에서 흙이나 파는 주제에 어머니 사랑은 다 받고 꼴 보기 싫더라. 박도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망치고 싶었어. 이 결혼으로 내가 얼마나 비참해질지 보고 싶었거든. 형, 당신은. 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어머니까지 죽였어. 내가 죽였다고? 웃기지 마. 어머니가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잖아. 형이 스트레스를 준 거야. 형이 이런 짓을 하니까 어머니가 견디지 못한 거잖아. 박도윤이 소리쳤죠. 형,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박도현이 일어섰습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그건 너야, 박도윤.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어요. 저는 그 사이에 끼어들었죠.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어머니 빈소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박도현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 거지 신부가 나서네. 3억 받고 온 주제에. 형. 박도윤이 박도현의 멱살을 잡았어요. 아내를 모욕하지 마. 박도현이 박도윤의 손을 뿌리쳤죠. 아내, 돈 주고 산 여자 아냐?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도윤이 주먹을 들었어요. 형,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니 빈소니까. 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다음에는 안 봐줄 겁니다. 박도윤은 제 손을 잡고 빈소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불었죠. 박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꼴을 보여드려서.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박도윤이 고개를 떨궜죠. 형 말이 맞아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함정이었습니다. 박도윤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저도 당신도 모두 이용당한 겁니다. 저는 박도윤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박도윤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상처받은 외로운 하지만 강한 사람.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선택해서 온 거니까요. 박도윤이 저를 봤죠.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박도윤이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됐죠.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이틀 후였어요.
박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 어디 좀 다녀올까요? 어디요? 신혼여행이라고 하기엔 못하지만 형 눈을 피해 며칠 쉬었으면 해서요. 박도윤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이 답답한 공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어요. 박도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만 바라봤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도 뭐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죠. 저녁 드시러 나가실래요? 제가 물었지만 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요. 먼저 드세요. 박도윤은 베란다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도 많이 힘들겠죠. 어머니를 잃고 형과의 싸움에 지쳐 있을 테니까요.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박도윤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방을 쓰지만 각자의 공간을 지키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입금 100억 원. 잠깐, 뭐라고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100억. 아니, 제대로 본 건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소파로 달려가 박도윤을 깨웠어요. 도윤 씨, 일어나세요. 이거 좀 보세요. 박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제 핸드폰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 입금됐군요. 입금이요? 이게 뭔데요? 100억이 왜 제 통장에? 앉으세요. 천천히 설명할게요. 박도윤이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제 어머니 한미정 여사에게는 회사 지분 4%가 있었습니다. 박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 물려주신 거예요. 회사 경영권과 관련된 중요한 지분이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형이 그 지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지분이 저한테 올 테니까요. 박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형은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제가 그 지분을 가지면 경영권 다툼에서 형이 불리해지거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형은 저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이상한 결혼을 시켜서 망신을 주고 저를 회사에서 밀어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왜 이 돈이 제 통장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지분을 팔아서 제 명의가 아니라 제 아내 명의로 두라고요. 박도윤이 저를 봤어요. 당신 이름으로 두면 형이 함부로 손댈 수 없거든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이 돈은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저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당신을 지키기 위한. 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죠.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는 이런 걸 받을 자격 있습니다. 박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동생 대신 결혼식에 섰고 저를 도와줬습니다. 어머니도 당신을 믿으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죠. 100억. 3억을 받으려고 시작한 결혼이었는데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기쁘지 않았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유언이잖아요. 제가 중얼거렸죠. 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어머니가 제게 남긴 마지막 걱정이에요. 박도윤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평생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형이 저를 미워한다는 것, 저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저를 직접 지킬 수 없으니까 당신을 통해 저를 지키려고 하신 겁니다. 박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돈은 당신 겁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잘 지켜주세요. 형이 이 돈을 알게 되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너무 큰 짐이 제 어깨에 얹혀진 것 같았어요. 도윤 씨, 저는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박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박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지킬게요. 약속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침까지 이야기했어요. 박도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형은 첫째 부인의 아들이에요. 친어머니를 어릴 때 잃었죠. 박도윤이 천천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제 어머니 한미정 여사와 재혼하셨을 때 형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형을 친아들처럼 키우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형은 절 미워했습니다. 새엄마의 친아들이 태어났으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저한테 간다고 생각했죠. 박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아버지는 형을 더 아꼈습니다. 형을 회장 자리에 앉히려고 애쓰셨고 어머니도 저를 뒤로 밀어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형은 저를 제거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능력이 있으니까요. 회사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박도윤이 깊은 한숨을 쉬었죠. 그래서 형은 이런 결혼을 꾸몄어요. 저를 망신 주고 회사에서 쫓아내려고요. 저는 박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걱정하셨는지. 어머니는 착한 분이셨어요. 형한테도 잘해주려고 노력하셨는데 형은 끝까지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박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형한테 속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싸워야죠. 형과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박도윤이 저를 봤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당신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이 사람을 돕고 싶다는 것을. 도윤 씨, 네, 저도 함께 싸울게요. 형한테 지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박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고맙습니다, 세진 씨. 그날 밤부터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동료가 됐어요. 같은 편이 됐죠. 아침이 밝았어요. 박도윤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형과의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알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하지만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박도윤 옆에 섰어요. 함께 이겨내요. 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요. 제주도의 아침 햇살이 우리를 비췄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도윤도 혼자가 아니었죠. 우리는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작은아버지였죠. 세진아, 너 지금 뉴스 봤어? 네. 무슨 뉴스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 봐. 너 난리 났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급히 인터넷을 켰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깜깜해졌죠. 재벌 차남 신부에게 100억 입금. 동생 대신 결혼식 선 언니 100억 받아. 신데렐라 아니다. 100억 사기극. 기사가 도배되어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 얼굴, 박도윤의 얼굴, 그리고 통장 내역까지. 손이 떨렸죠.
도윤 씨, 저는 박도윤을 불렀어요. 박도윤이 급히 나오더니 제 핸드폰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죠. 형이 언론에 흘렸군요. 박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전화기가 계속 울렸습니다. 샘이었어요. 언니, 이게 뭐야? 100억을 받았다고? 세미의 목소리가 떨렸죠. 세미야, 이건. 언니, 나는 3억 때문에 결혼하라고 했는데, 언니는 100억을 받았어?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세미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 언니가 나를 속인 거잖아. 세미가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 혼자 다 해먹으려고 했지? 엄마는 알아. 엄마도 몰랐지? 세미야, 진정해. 천천히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언니 정말 나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세진아, 이게 정말이니?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 100억을 받았다며? 그게 정말 내 통장에 들어왔니? 네, 하지만 이건. 세진아, 그 돈 우리 빚부터 갚아야지. 그리고 내 병원비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이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내 통장에 들어왔으면 내 돈이지. 빨리 2억만이라도 보내줘. 어머니도 돈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제 마음은 생각하지 않으셨죠. 인터넷 댓글은 더 끔찍했어요. 동생 밀어내고 100억 챙긴 언니. 완전 사기꾼이네. 재벌 돈 노린 거 인정정? 가난한 척하면서 100억 뜯어낸 거 실화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저는 그냥 동생 대신 결혼식에 섰을 뿐인데.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박도윤 씨 계십니까? 저인데요.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비자금 조성이요? 한미정 여사의 지분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고 배우자 명의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죠. 동행해 주시죠.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나섰지만 검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부인께서도 조사 대상입니다. 허위명의 제공 혐의가 있습니다. 허위명이요? 저는 정식으로 결혼했는데 신부가 바뀐 결혼이라면서요? 그것도 조사 대상입니다. 박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박도윤은 검사들과 함께 나갔죠. 저는 빈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전화기는 계속 울렸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한세진 씨 맞으십니까? 100억 받으신 게 사실입니까? 동생을 밀어내고 결혼하신 건가요? 돈이 목적이었습니까? 저는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밤이 됐습니다. 박도윤은 돌아오지 않았죠.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세진 씨, 한마디만 해주세요. 100억은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동생분과 화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핸드폰을 다시 켜자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샘이었어요. 언니, 우리 연 끊자. 나 그런 언니 없어. 어머니도 문자를 보내셨죠. 세진아, 세상이 너를 욕하는구나. 엄마가 너무 창피해서 병원에도 못 가겠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우리 집안 망신시켰어. 돈만 밝히는 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박도윤이었습니다. 얼굴이 지쳐 있었죠. 조사는 어떻게 됐어요? 형이 고소장을 냈습니다.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온갖 혐의를 다 붙였어요. 박도윤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검찰에서는 제 통장을 모두 동결시켰습니다. 당신 통장도 곧 조사받을 겁니다.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못 쓰게 됩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요. 박도윤이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합니다. 당신을 이런 곳으로 끌어들여서. 저는 박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제 가족들도 다 등을 돌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 쪽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사람들이 모두 형편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가 우리를 욕했죠. 도윤 씨, 네.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박도윤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여기 있으면 기자들한테 시달릴 거예요. 어디로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길 벗어나야 해요. 박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새벽에 집을 나왔어요. 기자들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갔죠. 박도윤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이제 진짜 바닥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죠. 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쓸 수 없고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박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세울 겁니다. 다시요? 네. 바닥까지 떨어졌으니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죠. 박도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형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저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안 무너집니다. 저는 박도윤을 봤습니다. 어떻게요? 싸울 겁니다. 정면으로요. 박도윤이 저를 봤어요. 세진 씨, 저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저는 박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함께요. 차는 계속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는 서로를 버리지 않았죠. 그게 우리에게 남은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어요. 낡고 허름한 곳이었지만 일단 숨을 곳이 필요했죠. 박도윤은 창문 커튼을 단단히 쳤습니다. 며칠은 여기서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박도윤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저는 작은 슈퍼에서 라면과 물을 사왔죠. 우리는 말없이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100억이 통장에 있지만 한 푼도 쓸 수 없었어요. 계좌가 모두 동결됐으니까요.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박도윤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박도윤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누구예요? 회사 법무팀입니다. 형이 저를 회사에서 해고했대요. 박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하청업체로 발령을 냈대요. 해외요? 베트남 건설 현장입니다. 사실상 좌천이죠. 저를 멀리 보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박도윤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지 않으면 형이 횡령 혐의를 더 키울 거고, 가면 당신을 혼자 두게 됩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가야 합니다. 거부하면 형이 저를 완전히 짓밟을 겁니다. 박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합니다. 당신을 혼자 두고 가야 해서. 언제 떠나세요? 내일 새벽입니다.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날 밤 박도윤이 제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장 사본입니다. 그리고 지분 처분 관련 서류들이요. 박도윤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이 서류들을 잘 보관해 주세요. 이게 형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힘들면 포기하셔도 됩니다. 네. 이 결혼 계약처럼 시작한 거잖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여기서 끝내도 괜찮습니다. 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당신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저 안 떠나요. 세진 씨, 도윤 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여기서 버틸게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 함께 싸우기로 했잖아요. 박도윤이 저를 꽉 안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박도윤이 저를 안아준 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도윤은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죠. 여관방에 홀로 앉아 있으니 세상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작은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세진아, 채권자들이 난리야. 100억 있다는 거 알고 돈 내놓으라고 야단이야. 그 돈은 못 써요. 동결됐어요. 동결? 그럼 해제하면 되지. 작은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우리 집안 빚이 얼만데. 5억이야, 5억. 100억 있으면 다 갚고도 남잖아.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내 통장에 있으면 내 돈이지. 작은아버지는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세미도 찾아왔어요. 언니, 나 돈 좀 줘. 세미야, 지금은. 나 편의점 알바 잘렸어. 언니 때문에. 언니가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나 알아봐. 100억 언니의 동생이라고. 세미가 울먹였죠. 나 친구들한테도 왕따 당해. 다 언니 때문이야. 세미야, 미안해. 미안하면 돈 줘. 나 당장 살 곳도 없어. 언니가 책임져. 세미는 돈을 받지 못하자 욕을 하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비가 밀려서 퇴원 조치를 받으셨대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엄마, 집으로 가요. 세진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어머니가 울었어요. 내가 그 돈만 좀 쓰면 되는데 왜 안 쓰니? 엄마, 그 돈은 정말 못 써요. 법적으로. 법이고 뭐고. 엄마 죽으라는 거야? 어머니도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어요. 어머니 간병하랴, 빚쟁이들 피하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박도윤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통신이 안 되는 곳인가 봐요.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죠. 어느 날 어머니 짐을 정리하다가 낡은 노트를 발견했어요. 한미정 여사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박도윤이 가져온 어머니 유품 중에 있었나 봐요.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도윤아, 내가 세상을 원망하지 않길. 내가 겪을 고통이 너무 걱정된다. 하지만 엄마는 믿는다. 언젠가 내 곁에 널 진심으로 믿어주는 여자가 나타날 거야. 그 여자가 너를 지켜줄 거야.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한미정 여사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박도윤에게 힘든 일이 생길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옆에 누군가 필요하다는 것.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가 제가 될게요. 저는 결심했어요. 박도윤이 돌아올 때까지 버티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와서 빈 이야기를 꺼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저씨, 저는 그 돈 못 써요. 대신 제가 일해서 갚을게요. 일이라니? 네, 다시 마트에 취직할게요. 밤에는 대리운전도 할게요. 시간 걸려도 제 힘으로 갚을게요. 작은아버지가 어이없어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미한테도 말했어요. 세미야, 언니가 당장 돈은 못 줘.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면 언니 집에 와서 같이 살자. 집에? 저 좁은 데서? 응. 언니가 밥은 해줄게. 같이 버티자. 세미는 콧방귀를 뀌고 갔지만 며칠 뒤 짐을 들고 왔어요. 언니, 나 진짜 갈 데 없어. 저는 세미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살자. 어머니도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제가 매일 병원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죠. 세진아, 너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너한테 돈만 달라고 했네. 내 마음은 생각 안 하고.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저는 매일 밤 박도윤을 기다렸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연락을 기다렸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전화기가 울렸어요. 모르는 국제번호였죠. 여보세요? 세진 씨. 박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 씨, 잘 지냈어요? 네, 저 괜찮아요. 도윤 씨는요? 저도 버티고 있습니다. 박도윤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돌아갈게요. 네, 기다릴게요. 제가 여기서 다 지키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세진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울면 안 됐으니까요.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박도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했어요. 저는 한미정 여사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언젠가 내 곁에 널 진심으로 믿어주는 여자가 나타날 거야. 어머니, 제가 그 여자가 될게요.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3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세미와 함께 살면서 매일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마트 계산대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지만 잠들기 전에는 꼭 박도윤이 남긴 서류들을 꺼내봤어요. 한미정 여사의 유언장, 지분 처분 서류, 그리고 회사 관련 문서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매일 보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미정 여사가 서명한 날짜가 2개의 서류에서 달랐어요. 같은 날 서명했다고 되어 있는데 잉크 색깔이 달랐죠. 이상한데?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 서류는 지분 처분 동의서였고 다른 하나는 회사 자금 이동 승인서였어요. 그런데 서명 필적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혹시 위조된 건가?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문서 감정에 대해 검색했어요. 필적 분석, 잉크 성분 분석, 종이 연대 측정.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확대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비교하기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눈에 결정적인 증거가 보였어요. 지분 처분 동의서의 서명 밑에 아주 희미하게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지워진 흔적이었죠. 누군가 원래 있던 서명을 지우고 새로 위조한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회사 자금 이동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한미정 여사의 지분이 처분된 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따라가 봤죠. 놀랍게도 돈은 여러 계좌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최종 도착지는 박도현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형이 어머니 돈을 횡령한 거야. 저는 서둘러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 해외 송금 기록, 위조된 서명 서류. 모든 게 박도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박도현은 한미정 여사가 살아계실 때부터 지분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서명했다고 위조한 서류로 돈을 빼돌렸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혐의를 박도윤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이걸 도윤 씨한테 알려야 해. 하지만 박도윤과 연락이 쉽지 않았어요. 베트남 현장은 통신이 잘 안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모든 자료를 스캔해서 첨부 파일로 보냈죠. 도윤 씨, 제가 진실을 찾았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건 돈이 아니라 이 증거들이었어요.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박도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진 씨, 박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메일 받았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형이 어머니 서명을 위조해서 돈을 빼돌렸어요. 어떻게 이걸 알아낸 거예요? 매일 밤 서류를 봤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박도윤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이걸 남기신 거였구나. 네. 어머니는 이미 아셨던 거예요. 형이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모든 서류를 제게 남기신 겁니다. 박도윤의 목소리가 깨졌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 씨, 당신이 가진 건 복수의 이유가 아니라 진실의 증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싸울 수 있어요. 박도윤이 울먹였어요. 세진 씨, 고맙습니다. 정말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걸 영영 몰랐을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싸우기로 했잖아요. 세진 씨,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당신을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제가 다음 주에 귀국합니다. 그때까지 그 서류들 잘 보관해 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미정 여사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도윤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이 서류들이 언젠가 너를 구할 거야. 한미정 여사는 모든 걸 계획하셨던 거예요. 자신이 돌아가시면 박도현이 뭘 할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를 남기셨고 박도윤에게 물려주셨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도윤 씨를 지켜주셔서. 일주일 후 박도윤이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박도윤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전보다 강해져 있었습니다. 세진 씨, 박도윤이 저를 꽉 안았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박도윤이 속삭였죠. 저도요. 저도 박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카페로 갔어요. 저는 정리한 모든 서류를 박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위조된 서명, 불법 자금 이동, 해외 페이퍼 컴퍼니까지. 박도윤이 서류를 하나하나 넘겨봤어요. 대단해요, 세진 씨. 이걸 어떻게 다 찾아낸 거예요? 매일 밤 공부했어요. 문서 감정하는 법, 자금 추적하는 법. 다 배웠어요. 박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도윤 씨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도윤이 제 손을 잡았죠. 세진 씨, 이제 형과 정면으로 싸울 겁니다. 이 증거들로 형의 비리를 폭로할 거예요. 언제요? 내일 바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예요. 박도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박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박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작전을 짰어요. 기자회견 준비, 법률 자문, 증거 자료 정리.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진실이라는 무기가. 다음 날 아침 박도윤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반격이 시작됩니다. 네, 함께해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한미정 여사가 남기신 마지막 선물 덕분에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었어요. 기자회견은 오후 2시로 잡혔어요. 서울 시내 한 호텔 회견장이었죠. 박도윤은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저도 옆에 함께 섰어요. 떨리세요? 제가 물었죠.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드디어 모든 걸 끝낼 수 있으니까요. 박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회견장 문이 열렸어요. 기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쪽 좀 보세요. 박도윤 씨, 한마디만 해주세요. 박도윤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바로 뒤에 서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박도윤입니다. 박도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감춰졌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죠. 제 형 박도연 회장은 저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죄자는 따로 있습니다. 박도윤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돌아가신 제 어머니 한미정 여사의 서명이 위조된 문서입니다. 형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지분을 빼돌리기 위해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불법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 이동 내역입니다. 최종 도착지는 박도연 회장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형은 어머니를 이용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죄를 제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가문의 일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죄입니다. 그때였어요. 회견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도현이었어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야, 박도윤. 지금 뭐 하는 거야? 박도현이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형. 박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내가 지금 뭔 개소리를 하는 거냐? 서명 위조, 자금 횡령. 박도현이 기자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여러분, 제 동생이 정신이 좀 이상한가 봅니다. 베트남 현장에서 고생하더니 헛소리를 하네요. 헛소리가 아닙니다. 박도윤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형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 증거, 그게 뭔데? 박도현이 여유롭게 웃었죠.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과 서류들입니다. 형이 위조한 문서와 진짜 문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박도윤이 화면을 켰어요. 스크린에 2개의 서명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어머니의 진짜 서명, 오른쪽은 위조된 서명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 명백히 다른 사람의 손으로 쓰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박도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금 이동 내역입니다. 어머니 지분이 처분된 후 그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형의 페이퍼 컴퍼니로 들어갔습니다. 박도윤이 박도현을 똑바로 봤어요. 형, 당신이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조작이야. 박도현이 소리쳤죠. 조작이 아닙니다. 검찰에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도윤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남기신 음성 녹음입니다. 박도윤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한미정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라.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그 돈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훔친 거지. 엄마는 다 알고 있어. 박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서명을 위조한 것도 알아. 내가 돈을 빼돌린 것도 알아. 하지만 차마 신고하지 못했어. 내가 내 아들이니까. 한미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엄마가 죽으면 넌 도윤이한테도 똑같이 할 거야. 그래서 이 녹음을 남긴다. 박도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윤아, 이 녹음을 들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한미정 여사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기억해라. 도윤이가 세운 세상이 형의 피보다 깨끗하길 바란다. 정의롭게 살아라, 내 아들.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견장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박도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박도현의 목소리가 깨졌죠. 어머니가 다 아셨어. 박도윤이 박도현을 내려다봤어요. 형, 나는 당신을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박도현 씨 횡령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박도현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박도현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 당신은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박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박도현은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죠. 박도윤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도윤이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회장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어요. 대신 어머니 이름을 딴 건설회사를 새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한미건설이라는 이름으로요. 박도윤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 아내이자 동료인 한세진 씨가요. 박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내 덕분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자들이 환호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우리는 호텔을 나왔어요. 밖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도윤 씨 응원합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도윤이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어요. 박도윤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진 씨, 우리 해냈어요. 네, 해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요. 박도윤이 미소 지었죠. 저도 웃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긴 터널을 지나 우리는 드디어 빛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선물 덕분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시작뿐이었어요. 기자회견 후 한 달이 지났어요. 박도현은 횡령과 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가 훔친 돈은 100억이 넘었죠. 회사 자금까지 빼돌렸던 겁니다. 언론은 연일 박도현의 비리를 보도했어요. 재벌 장남의 몰락, 어머니 유산 훔친 패류나. 이제 세상은 누가 진짜 범죄자인지 알았습니다. 제 통장 동결도 풀렸어요. 검찰에서 박도윤과 제가 무혐의라고 판단했거든요. 100억은 정당하게 한미정 여사가 남기신 유산이었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그 돈은 한미정 여사가 도윤 씨를 지키라고 남기신 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세진아. 어머니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돈만 달라고 했지. 내 마음은 한 번도 생각 안 했구나. 괜찮아요, 엄마. 괜찮지 않아. 엄마가 정말 나쁜 엄마였어.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다. 뉴스 보면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용감한 딸인지.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함께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세미도 왔어요. 언니 나 정말 미안해. 세미가 울먹였죠. 나 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지?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괜찮아, 세미야. 안 괜찮아. 나 정말 나쁜 동생이었어. 언니,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세미를 안아줬어요.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히 용서하지. 세미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작은아버지도 찾아오셨어요. 세진아, 작은아버지가 잘못했다. 너한테 너무 심했어. 아니에요, 아저씨. 다들 힘드셨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애인 줄 몰랐어. 뉴스 보고 깜짝 놀랐다. 작은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세진이가 집안을 지켰구나.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박도윤과 함께 새 사무실을 열었어요. 한미건설. 어머니 이름을 딴 회사였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새 출발의 의미가 있었죠. 세진 씨, 여기가 우리 시작점이에요. 박도윤이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공동대표로 함께 할 거죠? 네, 물론이죠.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 건설은 잘 몰라요. 배우면 돼요. 세진 씨는 서류만 봐도 진실을 찾아내는 사람이잖아요. 박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천천히 함께요. 첫 프로젝트는 작은 아파트 리모델링이었어요. 큰 공사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도윤은 현장을 뛰어다녔고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했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도윤 씨, 커피 드세요. 제가 커피를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박도윤이 피곤한 얼굴로 웃었어요. 힘들죠?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일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형 눈치만 보고 살았거든요. 박도윤이 창밖을 봤어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저도요. 저도 웃었습니다. 100억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편해요. 그 돈은요? 어머니가 남기신 거니까 소중하게 쓸 거예요. 급할 때, 정말 필요할 때만요. 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 달 후 첫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우리는 기뻤어요. 세진 씨, 우리 해냈어요. 박도윤이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도윤 씨, 내려놔요. 저는 웃으며 소리쳤죠. 그날 밤 우리는 소박한 회식을 했어요.
직원들과 함께 치킨과 맥주로 축하했습니다. 대표님들 건배, 건배. 모두가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박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세진 씨. 네.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박도윤이 멈춰 섰습니다. 우리 결혼은 처음에 계약 같은 거였잖아요. 돈 때문에 시작한.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박도윤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이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처음엔 동료였고 친구였고 동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진 씨, 저와 다시 시작하시겠어요? 이번엔 진짜 사랑으로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도윤 씨. 박도윤이 저를 안았어요. 이번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1년 후였습니다. 한미건설은 작지만 탄탄한 회사로 자리 잡았어요. 우리는 정직하게 일했고 사람들이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도윤이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차는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한미정 여사의 묘 앞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박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형과 싸워서 이겼어요. 박도윤이 말했어요. 그리고 옆에 정말 좋은 사람을 두게 됐어요.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그 사람이요. 박도윤이 저를 봤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도윤 씨를 지켜주셔서요. 우리는 한참 동안 어머니 묘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마치 한미정 여사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박도윤이 말했습니다. 네,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일어섰어요. 100억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이어진 사랑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남겨진 마음이라는 것을. 한미정 여사가 남기신 건 100억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시작, 진짜 사랑, 그리고 희망찬 미래.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을 향해 우리는 함께 걸어갔습니다. 오늘의 사연 마음에 드셨기를 바라며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